우선 오늘의 주인공인 한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유는 지난 정조극장 시간에 도끼를 들고 영조한테 상소를 올려서 홍봉안을 죽여달라는 청을 했다가 이 영조한테 미움을 받아서 흑산도로 유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조는 지금 한유가 홍봉안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은 길 가던 사람도 안다. 한유의 이름을 유색명부에서 삭제하고 흑산도로 유배 보내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한유의 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듬해인 영조 47년 2월에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 때 홍봉안이 이 은원군 은신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그 고변 사건을 알아봤었는데, 그 고변 사건 때 영조가 이 한유를 다시 유배해서 풀어줍니다. 그때 영조가 한유를 풀어주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이제 보니 한유가 과연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가 이때쯤 오면 영조가 이 홍봉안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홍봉안을 공격했던 그 한유에 대해서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영조가 홍봉안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유가 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한유에게 접근했던 세력이 바로 김기주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다시 한번 한유에게 상소를 올리라고 부추깁니다. 당시에 김기주와 가까웠던 심의지가 한유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홍씨 가문은 구석에 몰렸고 또 영조께서 너를 성견지명이 있다고 특별히 석방해 주셨으니 네가 상소를 한 번 더 하면 참 좋으리라. 지금 홍씨 가문이 구석에 몰렸을 때 완전히 숨을 끊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더구나 영조께서 너를 성견지명이 있다고 칭찬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한유가 또 이들의 회유에 넘어가서 이 두 번째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한유 역시 그 영조가 자신을 칭찬하고 또 석방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컨대 한유가 이때 올린 상소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이 이전에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고 청한 것은 과연 홍봉안의 죄에 대해 선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매번 밤중에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은혜로운 하교를 외우는데 감격하여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유도 이 당시에 영조가 나를 칭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또 한 번 상소를 올리면 영조께서 분명히 더 좋아하실 거야. 지금이 상소를 올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한유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조 47년 8월 2일에 그 한유가 두 번째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영조가 경희궁의 숭정문에 있었는데 그 승지가 와서 한유가 두 번째 상소문을 올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유란 자가 와서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아직 그 상소를 보지는 못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은 이전에 청했던 것을 거듭 청하는 것으로 역적 홍봉안의 머리를 베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지의 이 보고를 들은 영조가 그 상소를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승지가 한유의 상소를 들고 와서 영조 앞에서 읽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 한유의 두 번째 상소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도 한번 이 한유의 상소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유가 올렸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상소문은 그 영조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상소를 보자마자 바로 불태우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그 관찬사료에서는 한유의 상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편을 준비하기 전까지 그 한유의 상소문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그 정말로 우연하게 그 대사편년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이 한유의 두 번째 상소문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그 영조가 태워버리라고 했던 그 한유의 상소문이 그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한유의 상소문은 전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어 왔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대에 살았던 이희철조차 그 한유의 상소문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만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살았던 이희철조차 보지 못했던 자료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사편년에서 한유의 상소를 찾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이 한유의 두 번째 상소문을 한번 같이 해석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유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이 유배에서 석방된 이후에 조정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모년의 일을 양성하고 권하여 이루었다는 하교로 홍봉안의 죄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곤두서고 이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유가 이 홍봉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부에서 살펴본 이 홍봉안이 이모하변을 양성하고 뒤주를 권했다고 하는 이 영조의 하교, 그 영조의 하교를 근거로 해서 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것을
그 한유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유가 그 조정 신하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에서는 단지 은원군, 은신군의 일만을 말하고 있고 유독 홍봉안이 이모년의 일을 양성하고 권했다는 일은 감히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홍봉안이 더욱 방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에서 은원군, 은신군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홍봉안이 이모년의 일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아무도 지금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부터 그 일을 근거로 홍봉안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차마 이모년의 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홍봉안이 그 일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 신이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홍봉안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모년의 일이 어찌 생겼겠습니까? 홍봉안이 없었으면 이모년의 일은 생기지도 않았다. 이모년의 모든 책임자는 바로 홍봉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유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모화변 때 홍봉안이 했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유가 이 상소문에서 처음으로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게 돼요. 그날 일이 지극히 망극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감히 역사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물건을 모든 사람이 급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권하여 처분을 이뤄지게 했습니다. 만고천하에 어찌 이런 흉역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봉안이 이 물건을 영조한테 바쳤다. 그렇게 권해서 이 처분을 이뤄지게 했다. 어찌 역사에 이런 자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홍봉안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한유의 이 상소문을 읽고 나서 그 신하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유를 석방했던 것은 내 잘못이다. 한유를 당장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한유가 잡혀와서 이 영조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영조가 한유를 잡아오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상소에서 홍봉안이 한 물건을 바쳤다고 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 아까 한유가 상소에서 그 홍봉안이 역사에 듣도 보도 못했던 물건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주라고 직접 적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의 물건이라고 한유가 쓴 거예요. 홍봉안이 뭘 바쳤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모르는 척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랬더니 한유가 지금 임금이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유가 그 뒤주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유가 처음에 뒤주라고 말하지 않고 도끼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도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형벌권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이 차마 뒤주라고 직접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도끼에다가 빗대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유가 둘러대니까 영조가 다시 정색을 하면서 내가 다시 묻겠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 하면서 다시 한유에게 답변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한유가 어쩔 수 없이 그 뒤주를 언급을 하는데요. 한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건은 목기입니다. 지방에서는 목기를 어떤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주를 목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 그 쌀을 담는 그 뒤주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 한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조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기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음참하구나.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더냐? 그래서 영조가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한유가 적당히 그 이름 없는 선비로부터 들었다고 둘러대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유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영조가 그 한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조를 시켜서 그 입을 치게 해요. 그 아마 뭐 몽둥이 같은 걸로 그 얼굴을 때렸겠죠. 그래서 영조가 한유를 한 대 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누가 너한테 그것을 알려줬냐? 바른 대로 고하라.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유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요. 신이 혹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한마디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유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근데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한번 하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유의 이 말이 발칙했는지 영조가 다시 한번 군조를 시켜서 그 입을 치게 합니다. 사실 이 이모화변이라는 이 사건은 그 신하들이 감히 밑에서 언급을 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유가 갑자기 그 이모화변 당시의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화가 나서 그 한유를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한유를 처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유가 감히 이와 같이 한 것은 몹시 음참한 일이다. 특히 상소 중에 두 글자, 그러니까 뒤주를 말하는 거죠. 이 뒤주를 언급한 것은 극히 헤아릴 수 없는 일에 관계된다. 그 두 글자를 보니 나도 모르게 뼛속이 서늘해진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 뒤주라는 이 두 글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였다고 하는 이 오명이 영조가 죽고 나서 계속 후대에 따라다닐 텐데 이 신하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줘도 못할 망정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직접적으로 뒤주를 언급을 하니까 영조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영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선의 신하라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를 잠시라도 하늘 아래 숨쉬게 할 수가 없다. 한유를 그의 지역으로 보내서 목을 베어내걸어 크게 위험을 보여라. 그 정도로 영조가 거의 알레르기 수준으로 이 뒤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조는 한유에게 그 상소를 올리라고 사주를 했던 심의지도 잡아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영조가 심의지에게 그 너희가 말하는 일물이 대체 무엇이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심의지도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한중록을 보면은 심의지가 영조한테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 물건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 다 알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심의지가 이때 약간 부하가 치밀었나 봐요. 이 뻔히 알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심의지의 이 대답을 들은 영조가 그 심의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심의지의 부도함은 한유보다 심하다. 지금 심의지가 전하가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니 진실로 역적이다. 심의지에게 빨리 역류를 시행하라.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이 배후로서 이 심의지를 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지에게 물어보니 하나하나 큰 소리치며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이 사건은 심의지가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심의지 역시 한유처럼 이 형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영조는 이 한유와 심의지 사건을 거치고 나서 이 이모화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하들에게 단단히 타일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정에 만약 심의지 같은 자가 숨어 있다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자수한다면 죄가 가벼운 자는 용서해 주겠으나 만약 자수하지 않다가 마침내 탄로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서 영조는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성균관과 관악에 있는 유생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 심의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조가 유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 가운데 이번 심의지를 처벌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은 계속 엎드려 있어라. 그랬더니 유생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 기록을 보면은 입시한 여러 유생들이 모두 일어났다. 아니 이때 어떤 유생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겠죠. 어쨌든 영조가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라도 그 동의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영조는 여러 신하와 유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자는 마땅히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니 이러한 뜻을 전국에 반포하여 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영조는 이때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모화변이라는 이 사건 자체를 완전히 금기시 해버려요.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이모화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 자식을 죽인 아버지라는 이 오명을 아랫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거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모화변 이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날 있었던 일을 만약에 다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번에 한유나 심의지처럼 똑같이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조의 손에 의해서 한유는 그 충청도 감령에 가서 이 형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 한유의 최후에 대해서 그 심낙수가 쓴 정변록은 당시의 한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유가 형을 집행하는 곳에 이르자 소매에서 인삼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말하기를 가족들에게 전해주게나 내가 다른 사람의 꿰매 빠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유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그 가족들 생각이 났나 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삼을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유는 결국 그 충청도 감령에서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한유가 단순히 김기주의 이 선동에 넘어가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한유의 개인적인 욕심 혹은 공명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지 그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유는 자기의 그런 무모한 행동들 때문에 끝내는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늦게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보면 한유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유의 두 번째 상소문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3부에서는 이 한유의 상소 사건 이후에 홍봉안이 이모 화변 때 자기가 뒤줄을 바친 것이 아니라고 이 주위에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는 이 홍봉안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